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제 할 건데요. 일단 난이도가 6월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능력을 요구했던 게 뭐 명시적 단서도 쓸 줄 알아야 되겠고 이항 대립 재진술 가치 판단 이거 어느 하나도 빠질 거 없이 다 활용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선택지에 있는 어휘 난이도도 미묘하게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 간의 연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데 사전적인 의미에 집착했을 경우에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거 좀 이따 해설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뭐 저번과 비슷하게 최고 난도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장문을 하나 뺐어요. 이제 왜 뺐냐면은 고민을 좀 했어요. 22번이 요지 문제인데 얘가 이례적으로 정답률이 좀 낮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더 충격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정답률이 뭐 장문이랑 요지랑 비슷하긴 했는데 요지를 그냥 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설을 하고 마지막에 총평까지 할 거예요. 총평 때는 뭐 뻔한 소리 안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무슨 뭐 단어 끝까지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또는 뭐 기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뻔한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일단 해설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시험을 좀 잘 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뭐 그렇게 아주 막 의욕이 아주 넘치고 희망적이고 그런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능을 여러 번 봤었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을 봤을 때 나는 9월에 어떠했나 뭐 생각을 해보면은 단 한 번도 막 희망에 가득 차고 열정에 넘쳤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입시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냥 다 좀 지긋지긋하고 뭐 대학이야 어찌됐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시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 자체가 너무 많아서 지치신 거라면은 조금은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같은 패턴의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좀 지친 거라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좀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마인드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에 이미 합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격을 해서 이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죠. 이거를 마치 과외 학생한테 뭔가 수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공부 방식을 바꾸는 거 그리고 뭔가 누군가한테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어차피 다 한번 봤던 거라서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어차피 다 아는 건데 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신속하면 속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이거 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해설 강의 왜 찍고 있겠어요? 무슨 뭐 회사에서 시켜서? 회사 없어요. 그리고 이 해설 강의 제가 찍는 이유는 제가 목표로 하는 이제 강사분들이 다 이맘때쯤이면 해설 강의를 다 찍어놨거든요. 저도 그분들처럼 그냥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이게 이익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긴 돈이 들어요. 이거 스튜디오 대관료 들어요. 아시겠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최종 목표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강의할 때 저도 제일 강의가 잘 되고 제일 만족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대학 이미 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했던 것들 복습을 하세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한테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장에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거 뭐 해설 강의 이제 들으려고 들어오셨겠지만 이게 뭐 머리에 들어올까 지금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좀 다 잡으시고 제가 이제 해설 정말 이제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했으니까 잘 듣고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갈 거예요. 21번부터 갈 건데 자, 어쩌다 보니까 정답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뭐 함축 의미라고 보통 하죠. 평가원에 등장한 이후로 뭐 거의 벌써 한 6년 됐나요? 최저 정답률을 찍었습니다. 사실 그럴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거 푸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collaboration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collaboration의 스위치를 freak 한다고 했으니까 freak가 뭐지? 싶었던 분들도 뭔가 어쨌든 협력을 강조하고 협력을 긍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다 답을 5번으로 간 거죠. 왜? 얘가 그룹 프로젝트라고 해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답 이제 아실 테니까 이거 협력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사전적인 의미 있죠.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뭘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freak이라는 단어를 사실 모르셔도 풀 수는 있어요. 얘가 누르다라는 뜻인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건요. is something,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라면은 that r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오로지 리더만이 이거를 할 위치에 있대요.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몇몇 장애물들이 길 위에 서 있대요. 누구의 길이냐면 사람들인데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길 위에 방해물이 서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문장 논리만으로도 사실 좀 감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혼자서 단어 외우는 걸 못하기 때문에 강사가 뭐 해준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단어를 외우도록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는 혼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럼 리더가 뭘 해줘야 된다?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협력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풀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뒤에를 볼 건데 문장 논리만 잘 이해하셔도 여기가 협력을 강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뒤에 볼게요. 그러면 요게 해설 강의가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해서 2시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해석을 아주 꼼꼼하게 못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해설지를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메일 주소 아시는 분들은. 자, for one thing. 자, 이제 첫 번째로 한 가지로 두려움인데요. being wrapped, 남겨진대요. 뭐로부터? roof로부터. 자, 제발 이것도 무슨 사전에 검색하면 out of roof가 무슨 수거로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roof는 고리잖아요. 고리인 것 뜻을 몰랐어도 괜찮아요. 뭔가의 바깥으로부터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자, 이 두려움은요. 이들로 하여금 glue, 풀이니까 붙어 있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게요? 그들의 그 기업의 사회적인 미디어에 붙어 있게 한대요. 자, 사회적인 게 중요하죠. 사회적인 것에 glue, 붙어 있게 한대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럼 이것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두려운 거죠.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두려우니까 사회에 딱 달라붙어 있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의미? 죄송해요. 루프라는 거는 그룹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집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미디어에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은요. 또 나왔네요. 뭘 원하지 않아요? 고립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또는 고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혼자 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많이 공부했던 어떤 테마가 나왔어요? 개인과 집단의 대립구도가 나온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이쪽이죠. 집단, 무리 속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고립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늘 하던 대로 자, 혼자서 하는 거 이거 물결 표시, 집단, 무리지어서 하는 걸 밑줄 표시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것들 제가 굳이 일일이 표시 안 하셔도 isolated는 요건 이제 혼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working alone 얘 물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roof라는 것은 이제 밑줄이 된다라는 거 요걸 아실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소셜 미디어도 이제 밑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요. 그들의 팀메이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요. 제공한대요. 어떤 느낌을? 뭔가 편안하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나왔네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어느 쪽이다? 여기 집단 속에서 일하는 거 누군가 함께하는 거 이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편하니까 나만 뭔가
소외되어 있고 따돌려져 있고 이런 느낌이 안 드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조정할 수 있대요. 그들의 행동을 뭐 하도록? 또 나왔네요. 밑줄 표시. 집단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 여기까지 이제 주제는 명확하죠? 사람들은 집단에 속해 있는 것,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옵니다. 그것은 위험하대요. 뭐가 위험하냐면 go off. 자, go off 이거 수거 아니에요. 문맥상 뭐겠어요? go off? 뭘 벗어나요? 집단을 벗어나요. 그럼 이거 물결이네. on their own. 혼자서 집단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할 수 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 새로운 것은 어쩌면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대요. 처음에는. 자, 근데 그러나 사실 이거 예상했으면 너무 좋은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선호한다? 집단에 있는 걸 선호한다. 만약 글쓴이가 보기에도 집단에 있는 게 좋아. 그래, 집단에서 일하는 게 좋아. 그러면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이걸 선호한다니까? 근데 뭐하러 글을 써요? 글을 쓰는 이유는 야, 니네 집단에 있는 거 선호하고 혼자 있는 거 싫어하지. 근데 그러면 안 돼. 혼자서 일할 때도 있어야 돼.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반전의 가능성을 좀 미묘하게나마 느끼셨으면 좀 더 좋겠어요. 그랬으면 저 벗이 확 와닿겠죠. 이제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해라. 집단에만 있지 마라. 이 내용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확인해 봅시다. 비록 뭐일지라도 안심이 된대요. 뭐가? hyper connected. 집단과 뭔가 초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안심이 되긴 한데요. 그렇지만 나왔죠? 형광펜이요. 더 낫대요. 조직한테는. 뭐 할 경우에? 그들이 주기적으로 어때요? go off. 나왔죠. 벗어나서 think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글쓴이는 그래, 니네 집단 속에서 편하게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때로는 가끔은 혼자서 작업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빠르게 갈게요. 여기서 그것은, 그러니까 투동사 하는 것은 리더의 일이래요. 자, 뭐 하는 것이 리더의 일이냐면은 create condition, 환경을 만드는 거죠. 뭐에 좋은 환경? 전체를 위해 좋은 환경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시행함으로써.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상호작용을 인폴스 한다는 거는 사람들끼리 상호작용 하라고 권장하는 거 아닌가? 리더가 뭐 하고 있어요? 집단 속에서 일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 망하는 거예요. 아마 이래서 틀리신 분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맨날 집단 속에 붙어있지만 말고 그건 좀 가끔 해라. 너무 붙어있지 마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상호작용을 해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오인을 하신 분들은 둘 중 하나겠죠. 마음 아프지만 간헐적인의 뜻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은 앞에 흐름을 하나도 못 읽었거나. 지금 흐름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개인이요. 혼자서 일해라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다시 집단과 상호작용해라 이 내용이 나올 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논리를 전혀 지금 못 읽은 거죠. 당연히 인터미턴트에 좀 더 강조점이 들어갔어야 돼요. 상호작용 오케이 좋은데 조금 자주 하지 말고 가끔 해. 그게 뭐가 할 일이다? 리더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저희 첫 문장에서 이거는 리더가 할 일이라고 했잖아요. 리더가 할 일이 뭐라고요? 조금은 혼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역시나 이 내용이 나왔죠. 됐죠? 혼자서 일하는 거 장애물이 많아. 그러니까 리더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혼자 일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2번. 자, working together. 이거 밑줄이죠. 이거 하지 말라고요. stop. 이거 그만하고 뭐 하라고요? start working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 좀 시작해. 딱 나왔죠? 이거 외에는 개별적인 거, 개인으로 작업하는 거, 강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얘는 다 밑줄 방향성이죠. 정반대 방향성이고 4번은 그냥 아예 나온 적도 없는 헛소리죠. 방향성을 정확히 읽으셨으면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률이 낮은 걸 보고서 역시나 우리 학생님들이 방향성을 읽는 거를 정말 못하는구나. 그냥 대략적으로 쭉 읽고서 대충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 파악하는 그런 감은 좀 있을지 몰라도
이 정확한 대립구도 내용의 구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늘 해왔던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마스터해 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나름 좀 이변이 되었던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문제가 이렇게 정답률이 낮을 줄이야. 근데 자, 각설하고 잠깐 요 봐주세요. 두 번째 문제. 뭐에 좀 눈이 가세요? 빅트리 나오면 뭐가 나와요? A and B. A와 B 사이에 두 개가 나오죠. 야, 두 개가 나왔어도 벌써 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심지어 뭐라고 나왔어요? 텐션. A와 B 사이에 긴장이래요. 그럼 A와 B가 뭐 한다? 대립한다는 거죠. 바로 뭐 할 거예요? A에다가 점 밑줄 표시하고요. B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참고로 이럴 수 있어요. 뭐 어토노미야 주석이 달려 있는데 accountability가 뭐지? 저 모르는 단어인데 사실 저 단어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뭐 모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를 읽어서 문맥상 제가 뭘 가리키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뒤에 계속해서 뭐 사회적 가치란 말도 나오고요. 뭐 도덕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accountability가 뭔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책임지는 거,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좀 남도 챙기는 거, 요걸 의미한다는 걸 조금은 추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유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립구도가 뭐냐면은 자, 전문직의 자율성과 즉 자유랑 책임 이 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둘 사이엔 긴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걸 맞춰서 뒤에 쫙쫙쫙 읽어볼게요. 사회가 granting, 부여하는 거죠. 힘과 그 다음에 특권을요. 힘과 특권? 이거는 전문직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니까 밑줄 방향성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를 전제로 해요? 자발성과 능력인데 뭐하는? 사회의 웰빙에 기여하는. 이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죠. 사회에 기여하는 거니까. 물결 쪽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conduct, 수행한대요. 그들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consistent, 일치하는데요. 보다 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밑줄엔 또 뭐가 속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 그리고 물결엔 뭐가 속하냐면은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 나왔던 단어는 아닌데 여기는 좀 이제 사익에 해당되는 범주라고 보면 되겠죠. 사익 범주. 여기는 공익 범주라고 보면 되겠고요. 딱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게 점점 이제 하나씩 누적되면서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파악했으면은 아마 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법한 표현이 바로 그 다음 문장인데 여기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여기 보세요. 권력하고 이제 힘 나왔잖아요. 그죠? 권이랑 힘. 그럼 얘는 이제 일단 밑줄 내용이 되겠죠.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니까요. 이것들은요. 쉽게 사용될 수 있대요. 뭐 하는데? 그들 자신의 이익을 advance, 증진시키는데 사용될 수가 있대요. 뭐를 희생해서?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이익을 희생해서 말이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개인의 특권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 사익만을 추구하는 상태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시 특권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진 전문직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뿐인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또는 안 지고 있다? 그 얘기는 아닌 겁니다. 코드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때문에 또 오역을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일관되게 자유는 뭐를 전제로 한다? 책임을 아까 전제로 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납득이 안 가시면 여기까지 뭐 다 읽어야죠. 볼게요. 인간은요, 자격을 부여받았대요. 뭐에 대한? 나왔죠, 밑줄. 시민의 자유를 부여받았대요. 근데 exact proportion, 정확히 뭐랑 비례해서 그들의 성향인데 나왔죠. 도덕적인 어떤 사슬을 두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의 입맛에. 그래서 그들의 입맛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은 interest, 약간 사욕을 말하는 거죠. 사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슬을? 도덕적인 사슬을. 즉 너무 사익 추구하지 말고 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와 비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나왔냐면은 자유는 무제한으로 막 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서 누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밑줄 물결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 자율성은 책임을 수반한다. 얘만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지면서 아까 상응이란 표현이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다 잘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겠고 나머지 뭐 어떤 선택지에 헷갈렸는지 제가 이제 보니까 그냥 이 대립구도를 잘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아까 텐션 비트윈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꼭 대립구도 잡으셨어야 됐고 그 뒤에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에서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0번. 좀 개인적으로 얘가 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마 이 문제는 난 이 문제가 왜 정답률이 낮은지 모르겠어. 난 엄청 쉽게 풀었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강사분들의 해설 강의를 다 보고 뭐 해설지도 보고 해도 납득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약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전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데 저는 사실 공유하지 못하는 쪽에 좀 더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진짜 딱 납득이 되는 근거가 있을 때 좀 더 문제가 쉽다고 느끼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오히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건 바로 조금 4번, 5번 쪽으로 좀 갈게요. 어차피 이거 4번, 5번 고민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정답률 분포된 것도 요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80%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고민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여기부터 보죠. 첫 문장 여기.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요. 선반에 남아있대요. 그렇죠? 그 가게 선반에. 뭐 할 때까지? 팔 때까지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가게 마켓에 아이스크림이 100개씩 들어온다고 쳐요. 근데 보통은 100개가 팔리다가 어느 날 여름인데 좀 그날따라 유독 그러니까 덥지가 않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이 70개밖에 안 팔렸어요. 그럼 남은 30개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나요? 아니요. 다음날 팔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100개 갖고 오지 말고 70개만 가져와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겠죠?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팔 때까지 그냥 일단 선반에 냅두면 돼요. 나중에 팔면 돼요. 그쵸? 자, 그러나 판매되지 않은 이번엔 뭐예요? 비행기 좌석이죠.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화물 적재의 용량이 되겠죠. 똑같은 그 비행기에. 얘네들은요.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요. 그리고요. 뭐 할 수 있어요? brought back. 다시 되돌려서 가져올 수가 없대요. 뭐로써?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비행기 좌석 또는 화물칸 용량이 200석이 있다고 칩시다. 200명분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거 승객이 1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30석만큼이 남겠죠. 그럼 이거를 아껴뒀다가 다음에는 승객을 230명을 태워야지 이거 될까요? 안 되겠죠. 비행기 좌석수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벗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물리적인 상품은 뒀다가 나중에 파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비행기 좌석 같은 건 어때요? 비축이 안 돼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later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다시 쓰는 거 못합니다. 그 다음 4번 여기 잘 보세요. 분수령이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자, this에다 형광펜을 해주세요. 이 경우에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경우가 어느 경우를 말하나요? 여러분 these가 아니라 this예요.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물리적인 상품하고 비행기 좌석하고 어느 쪽 말하는 거예요? 후자를 말하는 거죠. 즉 비축, 보관, 저장 이런 게 안 되는 경우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한 경우에 기회는요. seize가 붙잡다예요. 기회를 잡는다는 건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이 문제를 난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의 사고방식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축할 수 있다. 물리적인 상품을 비축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비행기 좌석은 비축이 안 돼요. 어때요? 안 좋아요. 이거 비축해놨다가 나중에 쓰면 좋을 텐데 별로예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this case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근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회를 포착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플러스죠. 응? 충돌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답이 4번.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 이럴 수 있죠. 아니, 비축을 할 수 없다는 게 꼭 마이너스야? 비축할 수 있다는 게 꼭 플러스야? 그게 어디서 나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당연하게 나오는 사고방식인데 이게 납득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볼게요. 일단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뭐 5번까지 보고서 좀 소거를 해가지고 그래도 5번이 이건 맞으니까 그나마 4번이 좀 덜 되겠구나라고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그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신수에 마저 해석할게요. 양인데 그 수송이 제공되는 양인 거죠. 좌석수를 말하는 거죠. 비행기로 치면은. 그게 초과했대요. 그것에 대한 수요를. 자, 그렇죠. 제공되는 양이 200석이고 수요는 170석이에요. 얘가 얘를 초과한 거죠. 그렇죠?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그만큼 어때요? 30석이라는 30석을 승객한테 팔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제 4번이 조금 아니라는 거 살짝은 더해졌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파생된 수요인데요. 그 수송에서 그것은 어렵대요. 조화시키기가. 뭐랑? 똑같은 공급량으로 조화를 시키기가 어렵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판매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 돼요. 근데 비행기 좌석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요 수요랑 공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에 어때요? 여기서 and는 약간 so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운송회사는요 선호한대요. 추가적인 용량을 갖고 있는 것을. 뭐 하는 용량이냐면은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담아줄 용량을 갖고 있는 것을 선호를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딱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두 가지가 그럼 가능한 거예요. 승객의 숫자가 막 100명이었다, 170명이었다, 200명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행기 용량을 애당초 처음부터 비행기 그 탑승객 숫자를 150으로 할 것인가, 뭐 170으로 할 것인가, 200으로 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만약 150으로 설정하면은 170명의 승객이 왔다고 했을 때 20명을 못 태우잖아요. 그만큼 이익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승객 몇 명일지 몰라요. 어차피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 준비하자. 그래서 150명이 오든 170명이 오든 그냥 다 태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거였고, 자, 그럼 예측할 수 없는 이란 말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까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했죠. 왜 그런 거겠어요? 승객이 얼마 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딱 그거에 맞춰서 조화를 시키기가, 일치를 시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5번도 이렇게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답으로 고를 건 4번이다. 이렇게라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풀이는 딱 해드렸어요. 이걸로 딱 떨어져요, 사실. 근데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아주 잘 가진 않거든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가원에. 자, 그 다음 31번 빈칸으로 이제 가볼게요.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평소에 쓰던 분표하고 칠판이 아니라서 판서가 좀 아쉽다는 거. 사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겠죠. 그냥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걸. 사실 이번에 해설관이 찍을 때요. 조금 신경 썼던 게 최대한 빨리 올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6월 같은 경우는 시험 본 다음 주에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 간격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좀 잘 나가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해설 강의를 거의 다 당일날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다음날 올리시는 분도 있고 되게 빠르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늦게 올리면 안 되겠다. 비슷하게라도 올려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잡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호하는 건 다음날 해설 강의예요. 당일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당일 해설 강의는요. 퀄리티가 좋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뭐 진짜 정말 강의를 잘 하시는 분도 당일 해설 강의를 하면은 본인 실력을 다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준비할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다음날 해설 강의 찍으려고 하는데 근데 왜 목요일날 못했느냐. 저번에 제가 백수라고 했죠. 지금은 제가 백수가 아니거든요.
목요일 날 아침부터 진짜 밤 12시까지 일정이 꽉 차 있었어요. 해설 강의 찍을 시간이 전혀 안 나가지고 할 수 없이 금요일 날 아침에 바로 이거 스튜디오 문 열리자마자 지금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제 선에서는 최대한 빨리 올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음날 해설 강의 그게 정 안 되면 지금처럼 이틀 후에라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있는 평가원 시험은 전부 다 해설 강의를 올릴 예정이에요. 전문항 해설도 조만간 할 예정이니까요. 자, 31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31번 좀 트렌드가 좀 굳혀진 것 같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요, 어딘가의 키워드 하나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거를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을. 근데 추론이란 게 상상이 아니라고 했죠. 추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립구도 찾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문재용은 남자고 아이유는 여자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키워드를 추론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성별. 성별이란 말이 안 나왔지만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 정도.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요거 하실 수 있어야죠. 빈칸은 이세 대한 정보예요. 그럼 이시 뭔지는 파악하셨어야죠. 이시 가리키는 거는 고고학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고고학적 기록.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하나씩 찾아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고학적 기록인데 인간 문화의 기록이래요. 요거를 examine. 이제 조사를 할 때, 자, 뜬금없이 원하면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또는 뭐 고고학자들은 고려해야 한대요. 그 기록이 빈칸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대요. 기록이 어떻다는 걸까? 자, 볼게요.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describe, 묘사한대요. 뭐라고? 낮은 고고학적 가시성을 갖고 있다고 묘사를 한대요. 낮은 가시성, 좀 말이 어렵긴 해요. 자, 그래서 설명해 주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뭐하기 어려워요?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이 인간 문화의 측면을 말하겠죠. 얘네들을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렵대요. 그 다음 고고학자들은 뭐에 초점을 두냐면 tangible, 형태가 있는, 뭔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 물질적인 문화의 측면에 주목을 한대요. 어떤 것들? 다루고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뭐 도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구조물 같은 것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ing가 주어가 되겠죠. 형태가 없는 문화의 측면을 재구성하는 것은 더 어렵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추론을 할 것을, 뭐로부터? 유형으로부터, 형태가 있는 것으로부터. 자, 그럼 여기까지. 고고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했냐면은 형태가 있는 거, 그냥 tangible이라고 쓸게요. 자, 얘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얘를 가지고서 뭐를 끄집어내야 된대요? intangible. 형태가 없는 것을 끄집어내야 된대요. 괜찮나요? 자, 이 tangible로부터 형태가 없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추론을 필요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는 추가적으로 추론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되셨죠? 여기서 그러면은 유형과 무형의 대립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나눠지는 건 맞는데 대립구도로 사실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대립구도로 잡으려면 이렇게 나왔겠죠. 유형인 것에 대한 연구 또는 뭐 무형인 것에 대한 연구,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무형인 것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은 따로 막 연구하고 집중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형인 것으로부터 무형인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거 대립구도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적으로는 대립인 게 맞는데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립되는 건 요거죠. 상대적으로 쉽대요. 뭐가? 고고학자가 확인하고 추론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기술과 다이어트, 이런 것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 더 쉽대요. 뭐로부터? 얘네가 텐지블이죠. 돌로 된 도구라든가 음식 남아있는 거, 찌꺼기들, 잔해들, 이런 걸로부터 추론하는 건 쉽대요. 그러니까 지금 추론이 두 종류가 나온 거예요. 비교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추론이 있는가 하면은 추론하기가 조금 나오고 있죠. 추론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해요. 쉬운 건 대체로 어떤 거예요? 딱 봐도 기술이라든가 식사라든가, 물론 이것도 형태가 있다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것들, 덜 추상적인 것들이죠. 근데 그려볼게요. difficult가 또 나와요.
똑같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잔해들을 사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사회적 시스템이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어. 그것은 어떻다? 더 어렵다. 그렇죠. 사회 시스템, 사람들의 사고 엄청 추상적이죠. 이런 것들이 알아내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알아내기 힘든 것들은 어떤 거냐? 훨씬 더 어떤 거? 형태가 없고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고고학자들은 그 짓을 근데 한대요. 할 수는 있어요. 하긴 해. 그러나 필연적으로 어때요? 더 많은 추론이 포함이 된대요.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알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추론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론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만큼 더 많이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내신 대비 하다 보면 되게 황당한 학교들이 많은데 시험 범위에 지문이 한 모의고사 지문 한 70개가 들어가요. 학교에서 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알아서 공부하라고 해요. 조금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총 70개인데 학교에서는 한 20개밖에 안 나간다고 칠게요. 총 70개인데. 그럼 이 50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따로 보충을 해야 되겠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가다 좀 보이지 않으세요? 고고학적인 기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 텐집을 말하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기록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알아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뭘 보충을 해줘야 된다? 추론이라는 과정으로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추론으로 뭔가 보충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이게 안 나와요. 불완전해요, 얘는. 얘로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학교 수업만으로는 진도를 다 못 나가니까 학원이나 과외 수업이 뭔가 추가로 필요한 것처럼. 사교육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추론이 보충이 돼야 된다는 건 그만큼 얘가 어떻다? 불완전하다는 거다. 이렇게 납득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3번이 답이 되겠고 이 문제는 제발 이렇게 푸셨으면 진짜 망해요. 이 집 그만하세요. 선택지 하나씩 넣어보면서 말 되나 안 되나? 다 돼요. 1번 넣어볼까요? 아웃데이티드, 구식의 낡은. 고고학적 기록 이거 뭐 최신 거예요? 다 옛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고고학이니까? 낡았죠 당연히. 팩추얼 사실을. 그럼 고고학적 기록이 뭐 누가 조작해내거나 상상할 것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실적인 거잖아요. 넣으면 다 돼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풀어요? 지문의 내용, 어쩔 수 없어. 지문의 내용 잘 이해해서 얘가 지금 범주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유형인 것과 무형인 것으로 나눠지네. 근데 핵심은 이 둘의 대립구도가 핵심이 아니라 뭐다? 유형인 것에서 무형인 것을 알아내려고 하니까 힘들어. 보충이 필요해. 그 말은 얘가 어떻다는 거다?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단 말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추론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셨죠? 자, 이상하게 푸시면 안 됩니다. 전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갈게요. 32번은 정답률이 꽤 높아서 바로 33번으로 가볼게요. 자, 칠판 지우고 갈게요. 이 문제도 이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요.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오케이 납득이해. 이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뒤에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이거를 힘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느냐? 글을 읽다가 좀 이런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중간에 강조 구문 나왔죠. 여기 it is that. 강조 구문인 거 어떻게 알아요? it is that 사이에 부사, 전면구 이런 거 나오면 얘는 무조건 강조 구문이에요. 얘를 강조했으니까 좀 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간에 for example 나오죠. 예시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거예요?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나올 거고 그 둘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재진술 관계 성립하겠죠. 겹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 글이 뭐에 주목을 하고 있나를 하나씩 좀 채워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 두 문장 이해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이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잡고 뭔가 건질 만한 거를 찾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것을. 상호 의존성이래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주목했었던 빅투린이 나와서 사실 전 좀 기대를 했어요. 이 둘 사이에 뭔가 대립되는 게 있나?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얘는 문화적이고 얘도 문화적이고 이런 대립이 아닌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일단 해석만 좀 합시다. 개별적인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 그리고 B는 뭐냐면은 문화적 통합의 상태래요. 이 둘 간의 뭔가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사람들은요, 일하는데 어디서 일하냐면은 양식인데 문화적인 패턴이 제공하는 양식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 패턴은 어때요? 그들이 내면화를 한대요. 체화를 한대요.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However, 뭐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들이 서로 충돌할지라도.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문화적이라는 게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도 반복이 되냐면 people, individual, 뭔가 사람 개인도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서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쵸? 아까 개인의 행동은 문화적 통합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호 의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문화적 패턴 안에서 일을 하고 또 요거를 internalize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 사람은 문화를 학습하는구나. 그리고 interdependence라고 했으니까 또 사람이 문화를 뭔가 형성하거나 영향을 주기도 하는구나. 뭐 요 정도 알면 되게 좋아요. 자, 근데 그게 설령 안 되었어도 오케이, 괜찮다니까요. 그 다음 볼게요. 갑자기 웬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봅시다, 일단. 아이디어는요, 산출이 된대요. 도출이 된대요. 뭐로써? 자, 여기부터. 다른 받아들여지는 생각의 논리적인 영향 또는 결과로서 도출이 된대요. 어려워. 좀 더 봅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적인 혁신과 발견은 가능해진대요. 문화적 혁신과 발견이 가능해진다. 사실 아직은 좀 뜬금없어요. 갑자기 웬 혁신 발견이 나오지? 그쵸? 자, 좀 더 새로운 생각은요, 발견이 된대요. 뭐를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발견은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필수적이래요. 뭐에? 개념 체계에. 그리고 역시나 가능해진대요. 오로지 뭐 때문에? 그것의 전제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일단 반복되는 게 좀 보이긴 해요. 뭐가 반복돼요? 서치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발견. 뭔가 발견을 계속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거부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아이디어가 발견된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는 뭔가 새로운 생각이라는 건 새로운 발견, 새로운 혁신, 이거 다 같은 말이구나. 여기까지는 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생각, 발견, 혁신은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이란 게 뭐예요? 이미 받아들여진, 즉 이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디어의 결과로서 산출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 더. 개념적인 체계,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둘의 좀 공통점이 좀 보이세요?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전제를 받아들이는 거. 자,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다? 다른 생각, 그리고 뭐 전제, 개념 체계, 요거로부터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려워도 괜찮은 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 살았어. 예시가 나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맞나 확인해 봅시다. 발견이 나올 거고요. 그 발견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면은 발견에다 일단 다시 밑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뭐의 발견이냐면은 이제 소수의 발견이 되겠죠. 이것은 실제 결과래요. 즉 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특정한 숫자 5 나왔어요. 시스템. 사용되는 특정한 숫자 체계의 결과래요. 앞에 나왔었잖아요. 뭐가? 시스템 나왔었잖아요. 컨셉추얼 시스템. 조금 정리가 됩니다. 구체에 맞는 지점을 찾은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자, 밑줄 내용이 뭐였어요? 새로운 발견이라든가 혁신. 근데 얘는 뭐로부터 나온다? 시스템으로부터. 체제라고 할게요. 체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다른 생각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얘는 새로 등장한 거고 얘는 원래부터 있었던 생각이잖아요. 그쵸? 다른 생각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새로운 생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내용도 나왔어요? 인간과 문화는 상호작용한다. 이것도 붙여볼까요? 자, 학생님들아 질문 하나 할게요. 발견은 개인이 해요? 문화가 해요? 개인이 하죠. 체제는 개인이 해요? 문화예요? 문화죠. 붙는 거 보이시죠? 오. 발견은 개인이 하고요. 문화라는 건 일종의 아이디어의 모음, 체제예요. 그쵸? 근데 뭐 한다? 개인과 문화가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분명 체제로부터 발견이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이 모여서 또 걔가 뭐가 되겠어요? 개념 체제가 되겠죠. 서로 영향을 계속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쌓아나가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해냈어요. 그럼 그 발견이 이 사회 또는 이 문화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누군가 발견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 붙는 거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이거 보였을까요? 굉장히 힘들죠. 보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이게 좀 정리되는 거는 for example이라는 예시에서. 예시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드시 재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밑줄 물결로 붙일 수 있는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악착같이 찾아야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찾아야 이제 처음에 첫 두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빈칸 문장입니다. 그 뒤에도 참고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제 빠르게 그냥 확인만 체크만 해드릴게요. 요거 지식의 집적이래요. 집적. 모인다는 거예요. 쌓이고 모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체제잖아요. 문화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고 이 안에서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나왔잖아요. 특정 발견이 가능해진대요.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겠죠? 5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안 보였다? 미안한데 실력 부족. 방향성 설정 실패. 오케이? 어려운 질문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오나? 재진술이 처음 나옵니까?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주는 거 충분히 친절하다고 보셔도 돼요.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반복을 해줬어요.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빈칸 문장 이제 볼게요. 문화적인 아이디어는요, 보여줍니다. 발전, 발달 이런 것들은요, 죄송해요. 발전과 발달을 보여준대요. 왜냐하면은 대의가 가리키는 건 발전과 발달이에요. 그러면은 얘 밑줄이죠. 발전과 발달. 발견이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잖아요. 어떤 내용 나와야 돼요? 물결로부터 나온다. 얘 덕분에 나오는 거다. 얘의 영향을 받는다. 나와야 되겠죠? 다음 몇 번? 물결 찾아주세요. 쌤, 체제라는 말이 없어요. 문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당연히 말을 바꿔놨죠. 자, 얘죠. 이전의 아이디어. 이전부터 쌓여왔었던 아이디어. 그게 바로 체제고 문화잖아요. 아니, 이거 나왔어요. 아까 other accepted ideas라고 나왔잖아요. 다른 받아들여지는 생각. 그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나온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뭐 한 거다? outgrowth. 결과물. 바깥으로 자라난 거니까 결과물이다라는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어려운 단어는 맞지만. 자, 이것의 결과물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아마 제 해설을 딱 들어도 뭔지 납득은 좀 되는데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되게 추상적이라서. 근데 요즘 나오는 문제가 이렇잖아요. 최대한 근거, 이 정도라도 찾아서 풀 수 있는 거 그걸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전에서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칼같이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최선이에요. 자, 나머지 선택지는 진짜 근데 말도 안 돼요. 그나마 이 문제가 좀 쉬웠던 거는 선택지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5번은 이거는 밑줄 내용이죠. 개인의 생각이니까. 나머지 2, 3, 4는 그냥 아예 본문에 없어요. 죄송한데 2, 3, 4를 고르신 분은 본문에 어디 있나 좀 체크 좀 해보실래요? 없을 거예요.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은 분명 어려웠지만 선택지의 변별력이 없었고 for example이라는 나름 그래도 단서를 줬기 때문에 비벼볼 만한 문제였다. 이렇게 좀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자, 그 다음 34번이요. 지금 노커트로 해서 쭉 가고 있거든요. 이대로 계속 좀 가면 좋겠네요, 저도.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주어진 문장에서 매개 정보를 찾기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31번처럼 고고학적인 기록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설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을 이해하는 거는 뒤에를 좀 읽고 나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물체를 피한대요. 어떤 물체? 이전에 마주친 적이 없는 물체. 그쵸. 뭐 사람도 낯선 사람 피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낯선 물체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살짝만 점프해서 however 여기 볼게요. 그러나 if persist in 지속된다면 뭐가?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이 지속이 된다면은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먹는 거랑 다른 필요한 활동들을 interfere, 방해할 수 있대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조심의 이익이 사라지는 정도까지. 무슨 말일까? 자,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거북이가 있는데요. 얘가 숨는데요. 그 껍질 안으로. every는 뭐뭐 할 때마다죠. 뭐 할 때마다? 바람이 puff, 살짝 불 때마다. 또는 뭐 할 때마다? 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라든가 그림자는 일종의 외부의 위협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외부의 자극이잖아요. 얘는요, 어찌나 겁이 많은지 바람만 살짝 불고 그림자만 살짝 들이워도 바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절대 경주에서 이길 수 없대요. 이제 작가 유머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게으른 토끼로 이길 수 없을 거래요. 그래, 외부의 어떤 위험은 피하는 게 맞죠. 이를테면은 이제 동물들 입장에서는 뭐 호랑이가 막 엄청 뛰어오고 있어요. 당연히 도망가야 되겠죠. 막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피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가올 때마다 이제 뭐 파리 한 마리가 다가온다거나 또는 바람이 불어서 살짝 흔들릴 때마다 다 숨고 다 도망가고 이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 낯설고 위험한 물체는 피하는 게 맞는데 그런 자극들을 피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과도하니까 오히려 조심하는 것에 이익마저도 손실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형광펜 해주세요. To overcome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서 좀 감이 안 오셨더라도 this problem이란 표현을 보는 순간 아, 앞의 상황이 문제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확신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으로 뭐겠어요? 문제 상황이 나오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온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프로블럼하고 솔루션은 무조건 무슨 대립이라고 했어요? 이항 대립이라고 했죠. 둘은 무조건 대립 구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이 뭐였어요? 아까 거북이처럼 경계를 하긴 하는데 좀 과도하게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가 너무 심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의 모든 동물은요, habituate. habit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좀 뭔가 습관이 되는 거고 길들여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에? 안전한 자극에. 어떤 자극? 자주 발생하는 안전한 자극에는 익숙해지는 거죠. 아까처럼 뭐 바람이 분다든가 그늘이 들이운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자극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자? 그냥 익숙해지자. 익숙해지자는 거고 얘랑 조금 대립을 시켜서 표현을 하자면은 좀 경계를 뭐 하자? 덜 하자. 경계를 좀 줄이자는 거죠. 과도하게 하지 말고.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럼 사실 요거까지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앞에서 분명 신속하지 않고 위험한 물체는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뭐는 피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주 발생하는 거.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건 어때요? 신속해요. 이건 늘상 그냥 보는 물체인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라는 거는 정리하자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종류의 물체가 있어요. 낯선 물체가 있고요. unfamiliar한 게 자극이 있고 조금 익숙한 자극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낯선 자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는 경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익숙한 자극까지 경계하고 다니면은 그럼 살 수가 없다고 했죠? 얘는 그냥 경계하지 말자. 자, 이게 바로 구체적인 이제 해결책이 되겠죠. 둘 다 경계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경계하자. 이게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 보도록 할게요. 빈칸 문장도 이거랑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빈칸 문장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은 자, 동물들이 빈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다. 역시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썩 그렇게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발견한 건 뭐예요? 동물이 빈칸을 할 수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면 된다 정도만 이제 저희는 파악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볼게요. 1번.
이익을 따지는데요. 어떤 이익이냐면 친숙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대우하는 이익을 따진대요. 자자자자자. 이거 익숙한 거는 뭐 하기로 했어요? 경계 안 하기로 했죠. 근데 익숙한 것을 with care,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의 이점이라고요? 아니에요. 익숙한 걸 경계하는 건 이점이 아니에요.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enefit란 말 자체가 일단 나올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plan escape route. 도주로를 계획한다? 아이고, 뭔 소리래. 자, 그 다음 3번. overcome repeated feeding failure. 반복적인 어떤 이제 먹이 찾기의 실패를 극복한다. 네. 이거요. 기준 잡았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 4번. 오! 나왔어요. harmless stimuli. 이거. 무해한 자극. 이게 바로 뭐예요? 자주 반복되는 익숙한 자극을 말하는 거죠. 얘를 경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얘네들이 존재해도 upright. 그냥 활동한다. 바람이 불건, 그늘이 드리워지던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한다.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가 핵심이었어요? To overcome this problem을 본 순간 해결책 찾아야지. 그 해결책은 뭐다? 낯선 것만 경계하고 익숙한 건 경계하지 않는다. 요거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되셨죠? 자, 프로블럼 솔루션은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 또 이러지 마세요. 누구 강사 거 베껴왔네? 다 쓰는 거예요. 베껴온 게 아니라. 상식이라서 남들이 할 줄 아는 건 당연히 나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남들이 할 줄 모르는 것까지 해야 그래 앞서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써먹을 줄 아셔야 되겠고. 자, 이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모든 문항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보니까 이제 1시간 지난 걸로 봐서는 순서 삽입 역시나 많이 좀 어려웠죠. 이번에 이제 왜 어려웠나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은 그 명시적 단서를 잘 못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국민 상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모든 선생님이 쓰고 있기도 하고. 근데 뭐 그 선생님들의 손길이 아직 닿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명시적 단서를 너무 잘 못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강조를 할게요. 당연히 내용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답은 명시적 단서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명시적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은 그냥 뒷받침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최종 답은 얘 가지고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에 A라고 나오죠. 그럼 앞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복수명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좁혀볼까요? 얘네들은 뭘 해요? 돈을 투입하고, 돈과 시간을 알려져 있고 수익성 있고 그 다음에 양이 많은 그런 상품에다가 투입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은 대리라는 거는 그냥 복수명사가 아니라 뭔가 돈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존재구나. 사람이던가 아니면 뭐 투자 회사던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잠깐 볼까요? 명시적 단서 찾아보세요. Such product.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상품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더 필요하다면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인데 거기까지 가주면 좀 더 좋겠죠. 자, 근데 이건 생각보다 쉬운 게 앞에 프로덕트가 여기 주어진 문장 보면 어때요? 나와 있죠. Green Product라고 해서. 그리고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어디 있냐면요. 자, 표시해 주세요. 여기 companies. 어디 갔어? 얘 있죠. 얘가 데이가 가리키는 거예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B에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여기 해석을 먼저 해보면요. 간단하게 친환경 상품은요. 포함을 한대요. 많은 경우에. 뭐를? 더 높은 재료 비용을. 뭐보다? 주류 상품보다. 그러니까 친환경 상품이 주류 상품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뭔가 돈과 시간을 투입할 만한 존재가 나왔나요? 하면 안 나왔죠. 그러니까 A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C의 뒤에를 봐도 딱히 그런 거를 할 만한 존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는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돼요? B가 나오고 나서 바로 A가 나와줘야 되겠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확정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오답률을 보니까 요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BA, C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C를 앞에 넣을까 아니면 뒤에 넣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뭘 가지고 하면 된다고요? search product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 B, A, C가 답이라면은 A에 뭐가 있어야 돼요? A의 끝 문장에 product가 있어야 되겠죠. 체크해 볼까요? 글씨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펼쳐서 좀 보겠습니다. A의 끝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 보시면 돼요. 자, product 나왔어요? 또는 product로 볼만한 것들 없어요.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한 선택을 고려했을 때 이 회사는요. 선택한대요. 뭐 하기를? 그 green segment of market 시장에 이거 상품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의라고 나왔잖아요. 자, 시장의 친환경 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다 맡겨둔다? 작은 그냥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경쟁자한테 맡겨둔대요. 상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는 안 된다? A 다음에 C가 나오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C, B, A가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단 간단하죠. 그냥 뭐 쓰면 된다고요? 요거 명시적 단서인 search product 요거 활용하고 그 다음에 AA는 day 요것만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CBA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딱 요 두 개의 단서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내용적인 것도 물론 되게 깊게 해설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상 뭐 필요한 건 해설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7번. 얘는 좀 강조점이 달라요. 얘도 A에 day가 나와 있죠. 얘를 되게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day라는 거는 동력화가 될 수 있고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대요. 사용자라는 게 나온 걸로 봐서 뭔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주어진 문장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로봇을 말하는 거예요. 로봇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로봇이 나오고 여기도 로봇이 나오고 여기도 로봇이 나와요. 복수 명사로. 그렇잖아요. 여기 로봇 보이시죠? 그럼 여기도 어때요? 데이 나오잖아요. 얘 로보틱 어시스턴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A의 명시적 단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를 써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쟤는요 이제 마치 뭐냐면은 가짜예요. 더미예요. 더미 단서예요. 근데 이게 최초도 아니고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언뜻 보기엔 명시적 단서처럼 보이는데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써먹으려고 하니까 못 써먹어요. 허수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다른 단서가 있을까 봤을 때 하나 있죠. C에 뭐요? For instance, 쟤를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저거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 외에는 딱히 뭐 쓸만한 단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단서가 없으면은 내용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for instance를 어떻게 쓸 것이냐? 사실 저는 연결사는 스타터의 역할 정도로만 하고 이거 뭐 해석할 때 쓰지 마라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잖아요. 역시나 for instance를 무슨 막 해석 용도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저희 한번 했었죠. 예시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재진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요거 정답률 분포를 보니까 B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건 다들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참고로 그걸 어떻게 찾냐면은 개인 로봇 조수는요 장치래요. 보세요. Personal Robot Assistant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장치입니다 라고 해서 처음 뭐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Personal Robot Assistant에 대한 스타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B가 제일 먼저라는 건 다들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감은 있어요. 이런 감은 있는데 치밀하고 논리적인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제가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 C예요. 그러니까 만약 for instance가 B에 대한 예시면은 B, C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쵸? 만약 C가 A에 대한 예시면은 A, C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BAC냐 BCA냐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볼게요. A도 읽어보고 뭐 C도 읽어보고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B 이어서 읽어볼게요. 얘네들은요 물리적인 조종이라든가 또는 움직이는 능력 이런 것들 이동 능력이 없대요. 그 대신에 얘네들은요 사회적 존재를 갖고 있대요. 좀 이제 눈에 띄는. 그리고
시각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특징들은요, 나타내요. 암시해요. 어떤 능력을?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능력을 암시한대요. 자, 뭐와 같은 특징이냐면요. 얘는 이제 특징을 수식해주는 거겠죠.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입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에 눈, 입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는 뭐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인지 한번 볼게요. C를. 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 외에도 틀어주는 거 외에도 사회적인 퍼스널 어시스턴트 로봇은요. 이 로봇은 표현할 거래요. 그것의 어떤 관심 또는 뭐 몰입 다 괜찮아요. 음악에 대한. 자, 뭐 하도록? 사용자가 느끼는 거죠. 뭐라고? 그들이 음악을 함께 듣고 있어요. 로봇과. 아까 로봇이 사회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기능은 뭐예요? 사용자가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듣고 있구나, 누군가 함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집에 기가지니 같은 거 다 있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뭐 말 걸어주고 대답해주고 뭐 그런 로봇인 건가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거 어차피 뭐 그냥 제가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이런 상표 같은 거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기가지니 같은 그런 애들은요, 딱히 움직이거나 뭔가 또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막 이동시키고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은 줄 수 있죠. 딱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글쎄 이게 예시라는 확신이 딱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달라붙는 게 지금 없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이 로봇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얘는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다시 얘는 움직이지는 못하고 뭔가 조작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사회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시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C에서는요, 이 로봇들은 이 사용자가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준대요. 뭐뿐만 아니라 음악을 틀어주는 거 외에도요. 애매할 겁니다. 이게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근데 제가 순서 문제 풀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울까? 이거 저울질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얘 다음엔 얘가 나와야 돼.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보입니까? 저는 아직 안 보인다고 보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얘 다음엔 얘가 나와야 돼. 아직 그 정도 확신이 들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A를 좀 더 볼게요. 자, 여기 아까 대충 좀 간단히 해석했고요. 여기부터 볼게요. 이런 거에 주목해 주세요. 그러면 similar, 유사한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역시나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해 주고 있냐면은 Personal Robot Assistant 얘는요,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뭐랑 비슷한? 집에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랑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긴 한대요.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존재는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회적 로봇에게만 유니크한, 즉 얘네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한대요. 자, 여기서 좀 이제 대립구도가 나오고 있죠.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가 하는 거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사회적 존재라는 건 어때요? 얘는 오로지 이 소셜 로봇한테만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 내용 기억해 주세요. 이거랑 얘랑 딱 달라붙는 게 음악 틀어주는 거. 이거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 밑줄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도 소셜 로봇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회적 존재감. 사회적 존재감. 그게 바로 뭐예요? 사용자가 느껴요. 내가 음악을 누군가와 함께 듣고 있구나라는 사회적 존재감. 이렇게 딱 달라붙죠. 그러니까 B에서도 분명 이게 헷갈릴만 해요.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요거. 밑줄 내용. 이것까지 달라붙으려면은 A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A에 대한 예시로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B, A, C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C는 A에 대한 예시로서 나온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렇게도 풀려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얘는 특성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지 그런 그 특성들을 소개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서
실제로 그 사용자가 어떤 느낌을 들게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38번으로 갈게요. 혹시 여러분 6월에 39번 문제 기억나세요? 그 막 고래 나오는 거. 거기에 this potential price라고 해서 이러한 대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대가란 말이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대가가 안 나와서 딱 걔가 답이었다. 제가 그렇게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못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도 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허무해요. 오늘 강조점은 명시적 단서예요. 주어진 문장에 사실 별다른 단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서 어디에 있다? 본문에. 본문에 분명히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근데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this knowledge, 이러한 지식이라고 나와요.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 지식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만 더. 여기 댐에다 형광펜이요. 자, 댐이 뭔지 좀 알아볼까요? 이 지식은요, 약 100년 전에 획득된 건데 얘는 뭐예요? has empower, 오형식이에요. 힘을 주었대요. 얘네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만들도록 힘을 주었대요. 뭐를 만들도록? 상당 정도로 물질의 특성을 만들어내도록 힘을 주었대요. 그럼 댐이라는 거는 물질의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구나. 뭐 이 정도 뽑아낼 수 있겠죠. 앞에 나왔나요? 일단 앞에 복수명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material.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material 넣으면 말도 안 되는 게 물질이 물질의 특성을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요. 앞에 지식도 없고 물질의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수의 존재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 주어진 문장에 있겠죠. 확인해볼까요? 주어진 문장 보면요. 요금은 많이 했었던 건데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It was not until A that B.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비교적 최근이 되어서야, 최근에서야 비로소 과학자들은요,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관계를. 뭐와 뭐 사이의 관계? 물질의 구조적인 요소랑 그것의 속성 사이의 관계를요.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과학자 나왔죠. 복수명사. 뭐 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대요? 이해했대요. 이게 뭐예요? knowledge, 지식. 알아낸 거잖아요. 이걸 알아냈다니까요. 이걸 이해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러한 지식이 되겠죠. 다 붙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용으로 막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일단 이해 안 되지 않아요? 물질의 구조적 요소랑 속성 사이의 관계? 뭐 번역은 되는데 뭘 말하려는 거야?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명시적 단서로 가주시면 돼요. 아니, 저 인간은 내용을 강조하는 거야? 단서를 강조하는 거야? 뭘 강조하는 거야? 저는 완벽하게 문제 푸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최적화된 실전에서 애매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면 내용을 강조하는 거고 지금처럼 내용적인 것보다는 명시적 단서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인 거라면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내용적인 걸 전혀 안 건드린 것도 아닌 게 지식 그리고 물질의 특성을 만들 수 있는 존재 이거를 파악하려면 어쨌든 뭐가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되고 내용적 파악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용을 간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풀이가 야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평가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명시적 단서 좀 잘 써주세요. 이거 다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못 잡으면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건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됐다는 게 좀 신기해요. 자,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얘예요. 최저 정답률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얘는 앞에 나왔던 세 문제랑은 달리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나왔던 문제랑은 달리 명시적 단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그렇다고 단서가 없느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약간 추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순서 삽입이 두 문제씩 나오잖아요. 하나는 명시적 단서로 완전 그냥 끝나게 나오는 문제 하나,
내용적인 거에 좀 더 치중해야 되는 거 하나. 이렇게 조금 섞어서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딱히 단서 없죠. 그쵸? 뭐 그나마 제가 좀 꽂혔던 건 new란 말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뭔가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얘가 최초로 등장했다? 뭐 요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아주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별다른 단서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뭐 할 거예요? 지문에 집중을 할 거예요. 지문의 내용 이해에 집중을 할 거고 중간에 명시적 단서 나오는 거 찾는 것에 집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증가하는 복잡성. 뭐에? 사회의 어떤 힘, 원동력인데 어떤 힘이냐면 음식 선택을 결정하는 힘이래요. 근데 그러한 복잡성은요. make O형식입니다. 일인데 marketer and advertiser.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대요. 자, 이것도 역시나 이해하기가 쉬운 문장은 아닌데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면 안 될까요? 뭔가 복잡해진대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풀기 쉬워요? 복잡한 문제가 풀기 쉬워요? 당연히 복잡한 문제가 풀기가 더 어렵고 간단한 게 풀기 쉽겠죠. 근데 얘는 복잡하다고 했으니까 더 어렵다. 그냥 이 정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음식 선택이 좀 복잡해졌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일이 좀 어려워졌구나. 이 사람들은 뭐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나 보는구나. 음식과 관련된 홍보를 하고 뭐 그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in the past. 과거에는요. 대량 생산이 허락했대요. 가능하게 했대요. 뭐를? 접근 이용 가능성과 그 다음에 afford하면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상품을 감당할 수 있는, 즉 너무 가격이 너무 높지 않게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대요. 뭐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유통뿐만 아니라 자, 그런 걸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자, 주어 공유하는 거죠. 이러한 대량 생산은 어때요? 받아들여졌대요. 진보의 징표로서, 신호로서. 즉 과거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널리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가 진보의 척도였다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가 진보의 어떤 척도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전 국민의 30%가 커피 한 잔을 마실 여유가 있다. 또는 뭐 그것보다는 전 국민의 80%가 커피 한 잔을 마실 여유가 있다. 이게 좀 더 진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얼마나 보편화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nowadays하고 나왔으니까 시간상의 대조가 나왔죠. 과거랑 지금 대비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그럼 어떤가? 그것은 mass production 말하는 거죠. 대량 생산은 점점 더 대체가 된대요. 뭐로? 소비자의 파편화로요. 어디에서? 점점 더 작은 분야인데, 자, 볼게요.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작은 조각들 사이에서, 작은 그런 분야들 사이에서 소비자의 파편화로 대체가 되었대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딱 이 정도 키워드 잡아내면 되죠. 앞에서는 대량 생산이었잖아요. 이때는 그냥 얼마나 널리 유통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었다면 이제 뭐가 중요하다? 개개인의 선호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사람들이 자기 취향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서술 범주가 한번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끊어주세요. 여기서 서술 범주가 한번 확 바뀐 겁니다. 과거와 현재 대비가 나타나 있고 이 뒤에는 다 이제 현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은요 feels different, 다르다고 느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획일화된 게 아니라 각자가 다 달라진 거예요. 한번 적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게 통용이 되는가, 유통이 되는가, 이게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개별성, 뭔가 개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리고 기대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르고 특별하다고 느끼고 기대한대요. 상품을. 어떤 상품? 자신의 기호나 취향을 serve, 뭔가 만족시키는 그런 상품을 기대를 한대요. 그 다음 잘 보세요. in reality라고 나왔어요. 현실에서는. 여러분, 현실에서는 이란 말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즉 뭔가 좀 잘못된 사실이 나왔을 때, 야,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래 라고 말하지 않나요? 반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것만 주면은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평가원이 그래도 고맙게 힌트를 2개나 줬어요. supposedly. 추정컨대 요렇게 생각되는. 여러분, suppose, 생각한다, 추정한다란 말은 반전의 가능성이죠.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보면은 이러한 언뜻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선호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걔가 결국 뭐 한대요? overlapping, 겹친대요. 자, 잠시만요. 여기서 또 어려웠을 텐데요. 지금 얘 문장 길이 좀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면구예요. 엄청 길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전면구예요. 엄청 길죠. 이렇게 막 나열되어서 정보량이 넘쳐날 때는 이거 하나하나 번역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위어를 찾으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 저는요, 카페모카 좋아하고 돌체라떼 좋아하고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이렇게 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들을 거예요. 아, 그냥 저 인간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좀 공통점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자, 일단 새로 등장하고 일시적이고 변화하고 뭐 이런 건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대요? 얘네들은 부족의 형성물이래요. 얘는 또 뭔 소리야? 부족의 형성물. 자, 조금만 더. 이거는요, 굳어진대요. 확고해진대요. 어디에서? 문화적인 감수성,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 정치적인 어떤 감수성, 그리고 뒤에는 살짝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식사랑 건강과 관련된 걱정. 좀 저는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다 어때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거죠. 부족도 그렇고. 앞에 나왔잖아요. 저희 2번이나 나왔어요. 개인과 집단의 대립구도. 개인과 집단이란 범주. 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선호 다 개인적인 것 같지? 사실은 어떻다? 사회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왔어요. 3번째예요.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얼마나 상품들이 이제 유통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했더라면 이제 뭐가 중요하다? 개개인의 취향, 개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선 어떻다? 이렇게 개별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어떻다? 사회랑 문화랑 집단이랑 오버래핑, 겹친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서술범주 바뀐 거 아시겠나요?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주세요. 이 앞에선 그냥 순수하게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도 어떻다? 사회랑 엮여 있더라. 범주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 볼까요? 사실 평가원의 코드를 아시는 분은 주어진 문장에 벌써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될 거예요. Personal story, 개인 나왔죠. 근데 얘가 뭐 한다고요? 연결이 된대요. 더 큰 이야기랑 연결이 된대요. 역시 나왔죠. 이게 뭐라고 보여야 돼요? 개인의 취향은 뭐랑 관련이 있다? 더 큰 사회, 집단, 문화, 뭐가 되었든 그거랑 관련이 있다. 그 내용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어진 문장 내용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요거. 제가 여기 끄는 부분 요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4번, 5번 중 하나일 텐데 4번은 절대 안 돼요. 왜? 앞에서 이러한 개인의 선호라고 나왔잖아요. 이러한 개인의 선호는 사실은 겹친다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반전이 나왔잖아요. 얘가 약간 역저병들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이러한 개인의 선호는 사실은 현실에서 어떻다? 사회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얘가 반전이 발생했다라는 스타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4번에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얘가 최초로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한 거니까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다? 5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굉장히 어렵죠. 정답률 가장 낮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됐지 대체?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할만했어요. 과거랑 현재 대비. 이건 좀 할만했어요. 이건 많이 나왔던 거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어려워졌냐면은 요거 과연 여러분들 중에 아니 심지어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기를 처리하는 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여기서 과연 개인과 대비되는 집단이라는 사회라는 그 코드를 뽑아냈을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번역 다 하고 있을 필요 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번역해보세요. 아니 해설지를 옆에다 우리말 해설지 옆에 두고서 풀어보세요. 이게 도움이 되나 이걸 번역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열된 것에서 집단이라는, 사회라는 상위어를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과 집단 처음 나온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차 강조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시험은 분명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 맞아요. 6월보다. 왜? 굉장히 다차원적인 다각적인 사고를 요구하거든요. 그냥 이항 대립 하나 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재진술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필요했어요. 명시적 단서도 쓸 줄 알아야 되겠고 서술범주 나눠지는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런 스키마도 좀 있어야 되고 개인과 집단의 대립구도를 뽑아낼 수 있는 범주적 사고도 있어야 되겠고 다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험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마스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시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간이 총평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요. 40번은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하나만 그냥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다 해석하지는 않고요. 논리적인 거 하나만 강조할게요. 일단 A를 못 찾으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정보를 다루는데 뭐하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정보를 다루는데 비효율적이다, 불완전하다? 물론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뭐 상식을 가지고 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단 본문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를 다루는 게 능숙하다는 일단 내용이 잠시만요. 네, 자 보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제 컴퓨터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구나라는 긍정의 뉘앙스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얼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콤마 뒤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 차례? 컴퓨터가 좀 못하는 거, 부정의 뉘앙스가 나와줘야 되겠죠. 실제로 interfere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빈칸에는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나쁜 내용 들어가야 돼요? 나쁜 거를 막으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막는다, 뭐 질병을 차단한다, 범죄를 막는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 지금 뭐 야매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석풀이라는 건 아닌데 이 정도 판단만 됐어도 이게 틀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거의 다 몇 번 가셨어요? 2번 가셨는데 바이어스는 편향을 가진 편견된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것만 아셨어도 이거 안 갔을 텐데 이게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세요. 어차피 지문 내용 완벽하게 이해 못할 거라면은 방향성만이라도 찾아가는 게 분명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플러스로 볼만한 게 대놓고 플러스는 물론 아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요거 두 가지가 둘 중 하나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컴퓨터가 나름 이제 유능하다라는 내용과 자기를 잘 한다는 내용과 B에는 플러스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확인해 보시면은 legal, 법적인, 합법적인 요건 아니고요. 단어가 좀 어려웠죠? comprehensive, 포괄적인 요 내용이 답이 되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얼도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이 나왔으니까 이게 본문하고도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거든요. 본문 보시면은 중간에 but 나오는 거 보이시죠?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중간에 but이 어디 갔어? 잠시만요. 찾았다. but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A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리고 B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B를 만약 찾고 싶으시다면은. 자, 그럼 볼게요. 어디 봐주시면 되냐면은 실전에선 다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러한 원동력은요.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장려를 한대요. 첫 번째 뭐 하도록? 어떤 이슈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도록 한대요. 뭐 하기보다는? 예상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regard ASB죠. 결정의 순간을 뭐라고 생각해요? 일련의 고립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대요. 뭐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연속체라기보다는. 연속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립된 사건으로 생각을 한대요. 즉 포괄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딱딱 나눠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컴프리헨시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연속된 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 요걸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해설을 끝났고요. 총평을 이제 할게요.
사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기를 쌓으면 좋죠. 근데 그게 시간이 참 어렵잖아요. 그게 됐으면 진작에 했겠죠. 일단은 6월과 9월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둘의 좀 공통적인 부분. 그래서 6월과 9월의 공통점이 수능 때 무조건 나온다라고 물론 말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이 나름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 좀 헷갈려 할 만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 요거예요. 오역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오인이 되겠죠.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문장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맥을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건데, 자, 6월 달에 어떤 거 나왔어요? Please let me know the risk tomorrow.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내일 위험을 알려주세요. 위험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위험을 알고 싶어요. 이건가요? 아니었죠. 위험을 내일 알려달라는 거는 지금은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였어요. 문맥상. 이런 것들. 분명 알려달라는 건데 글자대로면 사전적인 의미대로면 알려달라는 건데 문맥상으로 어때요? 알려주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오늘 아까 봤던 건 뭐예요? 간헐적인 상호작용. 이거 상호작용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호작용은 좀 자제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키워드로 때려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0번 어휘 문제가 이번에 조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6월하고 9월 둘 다 보면요. 문장 간의 논리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그 답이 되는 근거가 되는 문장 앞뒤로 as a result라든가 그리고 for example 있죠. as a result, for example. 연결사를 가지고서 푸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뭐 썼어요? 명시적 단서 중에서 자, this라는 걸 썼죠. this case 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휘 문제에서도 뭐가 좀 강조된다? 명시적 단서가 나름 조금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능에서도 명시적 단서를 좀 잘 활용해야 풀 수 있는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문장 간의 논리를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또 6구에서 안 하던 짓을 수능 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만약 안정적인 1등급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이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문제는 어휘 문제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단락 전체의 논리로 관통을 하거든요. 얘는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이항 대립으로 딱 나눠져서 이 공통범주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명시적 단서 버리는 거 하나 있었죠. 그쵸? day 6월에도 나왔어요. 6월 39번에는요. this가 2번 나옵니다. 주어진 문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this price라고 예로 들었었잖아요. 본문에 한 번 나와요. 주어진 문장에 나온 this는 거의 써먹을 게 못 돼요. 본문에 나온 this는 굉장히 유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시적 단서가 여러 개가 등장을 했을 때 얘는 써먹을 만한 건가 아닌 건가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9월 때 해설할 때 말씀드렸듯이 데이가 뭔가 로봇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로봇이 다 있어. 막 B에도 있고 C에도 있고. 그럼 못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가 나왔으니까 앞에 로봇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로봇 있네 하고 답 찍고 이러면 안 돼요. 저기도 있네? 그럼 얘는 써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역시나 좀 어려운 유형인 문장 삽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최고난도 문제 39번 그쵸? 39번도 그렇고 정말 어렵게 나오면은 그냥 명시적 단서 하나 가지고서 푸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구성, 서술범주의 전환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좀 강조를 할게요. 아까 39번이 왜 어려웠냐면은 서술범주가 2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보편적인 유통이 중요했다. 그러다가 한 번 바뀌어서 근데 오늘날에는 개인의 선호가 중요해졌다. 근데 또 바뀌어서 근데 그 개인의 선호도 사회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은 어디에? 이 셋 중에서 마지막 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파악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장 삽입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왜 이렇게 직선에 못 끊냐?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내용들이 나눠져 있는가?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은 대체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이거를 파악하는 거를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명시적 단서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의 구성을, 즉 서술 범주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누는 방법은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거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거를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가, 이건 제가 시행연도 기준으로 항상 적는 겁니다. 시행연도예요. 2018년에 나왔던 9월 모의고사인데요. 39번인데, 이건 명시적 단서가 굉장히 희소하고요. 거의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요, 필요하면 소거법으로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저도 살짝 소거법을 사용하긴 했죠. 그런 경우,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PS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이건 안 나온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늘 나오는 건데 왜 강조하냐면은, 자, 보세요. 38번, 34번 다 어때요? 어려운 유형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그런 좀 뻔한 대입 파악 문제에서나 나오던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이런 고난도 유형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PS 구조는 상식이에요. 전국 수험생의 상식이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이걸 활용하는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제가 시험과 관련된 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건데, 자, 이제 수능 전에는 더 이상 이제 제가 또 뭐 영상을 올릴 일은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남은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없어요. 제가 촬영하는 날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75일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사람이에요. 발전이는 발전하는 애고, 타성이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애인데, 전 둘이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발전이의 75일은 타성이의 75년이다. 너는 뭐 75년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맞아요. 이건 그냥 긴 시간에 나타내는 건데,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참 이제 계속 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진짜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여러분들 꼰대 싫어하잖아요. 꼰대란 말이 참 화두어인데, 최근 한 3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화두죠. 꼰대가 왜 싫어요?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만 고집해요. 안 바뀌어요.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보면요, 뭐 10대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학생님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 웬만한 꼰대 못지않다 싶을 정도로 완고하고 자기 갈 길 그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가는 길 가는 거죠. 그게 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뭐 난 어디로 가고 있든 상관없어 일 수도 있고, 뭐 그거면 차라리 괜찮아요. 뭐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은. 근데 나는 분명 성적을 올리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자기도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그냥 같은 길만 고수하고 있는 거라면 조금 이 시점에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제가 독해 수업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제 독해 수업은 기존의 방법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접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숙제검사, 뭐 예습복습 검사를 하면은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 게, 그냥 본인 평소 하던 대로 해요. 제가 뭐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알려줘도요, 바로 다시 해석을 시켜보잖아요. 본인 하던 대로 해요. 제가 방금 전에 알려준 거 날려버리고. 이러한 타성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거의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바뀌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고, 그러면 사실 결과는 뻔해요. 제가 적어놨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공부해오신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적적으로 성적이 막 오른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만약 있었다면은 그 계기가 되는 뭔가 큰 사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큰 변화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막 겉으로 보이는 변화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었다든가, 공부 습관, 태도가 뭔가 바뀌었다든가, 뭔가 결정적인 그런 변화의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뭐 성적이 확 오른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어때요? 미래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한다면?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저주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아니,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변화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5일 남았다고 이제 하시는데, 내가 3년 동안 해도 안 올랐는데 75일 한다고 뭐 성적이 오를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좀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성적이 안 올랐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맨날 하던 거 똑같이 반복만 하니까 그래요. 뭐 공부 시간이 적어서? 아니, 내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 시간
여러분들 뭐 하루에 다 6시간만 제대로 활용했어도 충분히 사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바뀌냐면 태도나 마인드가 안 바뀌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 연습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 75일 생각보다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냥 맨날 똑같이 사는 사람의 75년과 거의 비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정말 지금이라도 좀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태도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맨날 똑같이 하던 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권장했잖아요. 그 얘기 들은 순간 어땠어요? 뭐 또 저거 헛소리냐,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어딨냐, 지금 그게 75일 남은 사람한테 할 소리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냥 계속 갈 거예요. 재수하지 마세요. 재수해도 똑같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사회 나가면 안 써요. 어차피 정말 배워야 될 거는, 아,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구나, 변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그 귀중한 경험이 있죠. 그거 한번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변하려고 애쓰면요, 처음에 안 변해요. 그래서 아마 포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오히려 변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익숙하던 길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량이 떨어져요. 이런 걸 슬럼프라고 하죠. 근데 이 슬럼프를 겪고 나면 반드시 뭐가 왔냐면은 확 튀어오르는 게 반드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은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은, 막 강의가 안 되거나 뭔가 슬럼프인 것 같아? 좀 무조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강의가 이제 곧 잘 되려고 하나 보다, 실력이 확 오르려나 보구나, 그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역시 변하니까 안 되네, 변하니까 성적이 떨어졌잖아 이 자식아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게 싫어서 다시 돌아간다고요. 평생 이것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이 끝날 거예요. 진짜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영어 단어 뭐 하나 더 외우는 거? 그래요, 뭐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적어도 죽기 전에는 이거 한번 경험해봐야죠. 이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죽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언제 경험했으면 좋겠느냐? 수능 끝나기 전에 이거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제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맨날 하던 짓 그만하고 태도 좀 바꾸시라고요. 또 영어 공부 이제 하라고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고 그냥 감으로 해석하고 또 이러고 있겠죠. 그거 그만하라고요. 오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건 제가 수업 때 말씀 늘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 하려고 하시면 돼요. 아마 따라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알 거예요. 변하는 게 참 어렵구나.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쨌든 수능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 결과적인 것보다 오히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인드에 좀 변화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 되면은 설령 조금 수능 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와도 결국엔 잘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증명한다고 했죠. 저도 뭐 지금 아주 잘 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 제 마인드가 맞다는 거를,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거를 증명해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렸으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잘 돼서 다음에 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잘 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